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12년 차인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급하게 남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큰 사거리를 지나 우측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면 곧 남편의 사무실이었어요. 마음이 급하니 사무실 가는 길이 더디게 느껴지더군요. 이제 모퉁이만 돌면 곧 남편의 사무실이 있는 1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얼른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니. 네가 웬일로 전화를 빨리 받냐?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밤이고 낮이고가 무슨 상관이냐? 무슨 일 없어도 내가 전화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냐? 저 바쁘니까 용건만 빨리 말씀하세요. 뭐? 네가 아무리 바빠도 승우애비만 하겠냐? 집에서 놀면서 바쁜 척은? 올해는 김장 안 하기로 했다. 대신 네가 김장할 때 몇 포기 더해서 우리 집으로 택배로 보내라. 속으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5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편이 시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았어요. 시아버지가 유류 도매업을 하셨는데 그 일을 남편이 맡은 후로 시어머니의 기세가 더 등등해지셨죠. 저를 볼 때마다 넌 참 좋겠다, 남편 잘 둬서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전까지 남편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겠다며 미대를 졸업해서 5인 미만의 디자인 회사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 미대를 간 건 좋아서라기보단 공부하기 싫어서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이 생각한 일과 달랐고 월급도 적으니 지겨워하던 차에 아버님이 아프셔서 남편이 사업을 물려받은 거였죠. 아버님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유류 판매업을 하셨어요. 100평 조금 안 되는 땅에 세워진 창고를 빌려 그곳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하고 계셨죠. 그래도 어쨌든 평생 일궈 놓으신 게 있으니 안정적인 거래처 덕분에 매출은 일정 규모 이상 나왔습니다. 남편이 세후 월급 260만 원 받아오던 것에 비하면 훨씬 더 벌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시부모님 덕에 돈 잘 버는 남편을 뒀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생색 내시고 그마저도 부족하면 저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건 일상이었죠. 모퉁이를 돌자 남편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가 바쁠 게 뭐 있다고 그래? 잔말 말고 김치할 때 국산 고춧가루 사서 넣어. 뚝! 저는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몇 번 더 제게 전화를 했고 저는 전화가 올 때마다 부재중으로 넘겨버렸어요. 저는 전화를 무시하고 남편 사무실 앞으로 가보았습니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그런지 주변의 다른 영업장들은 불이 모두 꺼져 있었어요. 남편 사무실도 마찬가지였죠. 사무실 안쪽은 캄캄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30분 전에 제게 전화를 걸어 남은 장부 정리를 하고 가겠다던 남편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나 오늘 야근이야. 좀 늦을 것 같으니까 당신 먼저 자. 오늘도? 요즘 부쩍 바쁘네. 대신 내가 돈 많이 가져다 주잖아. 알았어. 얼른 끝내고 집에 와서 쉬어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 사무실 앞에 와본 거였습니다.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사무실이었으니 남편이 그 사이에 집에 갔을 리도 없었어요.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집에 없더군요.
집에는 이제 8살 된 제 아들만 곤히 잠들어 있었죠.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된 건 2주 전부터였어요. 그날은 남편이 지방에 있는 상가집에 다녀온 날이었죠. 남편은 오랜 운전을 해서 피곤하다고 투덜대며 겉옷을 벗어두고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옷에서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났어요. 저는 남편이 욕실 앞에 던져둔 와이셔츠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립스틱 자국이나 누런 분칠이 묻어있을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했죠. 다행히 그런 건 없었지만 그 후로 남편을 유심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제가 남편 사무실에 불시에 찾아가 보면 언제나 불이 꺼져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전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고 남편이 방심한 틈만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일 끝나면 직원들이랑 술 한잔하고 들어갈게. 그래? 알겠어.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당신 못 기다릴 것 같은데 어쩌지? 괜찮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당신 먼저 자. 미안해.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졸리다. 당신도 나 신경 쓰지 말고 회사 식구들이랑 마음 편히 회식하고 와.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 시키는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스트레스 풀겠어? 고마워 여보. 그럼 나 오늘 시간 신경 안 쓰고 마시고 가도 되지? 그래. 집에만 잘 들어오면 되지. 그럼 얼른 일해. 알았어. 사랑해 여보. 사랑은 개뿔. 일부러 빈틈을 주었더니 덥석 무는 꼴이라니. 내연녀 만나러 갈 생각에 신난 남편 놈을 생각하니 열이 받더군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않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자는 척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요. 남편은 씻지도 않고 겉옷만 간신히 벗은 채 침대에 쓰러졌고 곧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몸도 가누지 못하는 게 누가 어버가도 모를 지경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 휴대폰부터 찾았어요. 거실에 던져둔 자켓 안에 들어있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 남편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살펴보았어요. 남편이 술에 떡이 되어 인사불성인 걸 알면서도 남편이 눈치챌까봐 은근 신경 쓰이더군요. 저는 우선 통화 목록을 확인해 보았어요. 그러자 남편과 자주 통화한 낯선 번호가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 전화로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신호음이 가는 그 순간 너무 떨렸습니다. 남편의 내연녀가 전화를 받으면 뭐라고 해야 할까? 어떻게 말할까? 도무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죠. 그런데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번호가 남편의 내연녀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문자나 카톡은 이상하리 많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거든요. 저는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주차장으로 뛰어가 보았죠. 저는 마음을 다 잡고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단서라도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차 안에서 휴대폰을 들고 블랙박스를 살펴보는 제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역시 남편의 핸드폰처럼 대부분 비워져 있었어요. 남편이 주기적으로 삭제를 해온 것 같았죠. 이러니 제가 의심이 더 갈 수밖에요. 하지만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의 영상은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건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의 남편의 차가 천천히 골목길로 들어서더군요. 운전석엔 대리기사, 뒷좌석엔 남편이 앉은 듯 했어요. 땡땡 아파트 101동으로 가주세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가던 남편의 차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나 오늘 너무 마셨나 봐.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러게 왜 무리했어. 여기 기대서 한숨 자. 간드러지는 여자의 목소리에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영상 속 대화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남편은 여자를 아파트 입구에 내려준 후 다시 대리기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와 중간중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둘 다 술에 취해 잠든 건지 아니면 뒤에서 둘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제 두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모를 일이었죠. 제가 확실한 사실은 하나였어요. 그 여자는 땡땡 아파트에 산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어제 술 많이 마셨더라? 그 시간까지 직원들이랑 술 마신 거야?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다른 직원들 먼저 보내고 김주임이랑 한 잔 더 하다 보니 늦었어. 김주임? 그 김주임 말이야? 지난번에 집에 놀러 왔던. 그 김주임. 남편의 거짓말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김주임은 어제 영상 속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섣불리 굴었다가는 오히려 모든 걸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 머리는 차가워졌죠. 바로 다음 날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승우 방학이라 내일 엄마 집에 보낼까 하는데 엄마가 좀 봐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승우를 맡아달라니. 그냥 승우가 할머니네 가고 싶다고 해서 정리할 것도 좀 있고. 그래? 별일이네. 알았다. 승우 짐 챙겨서 보내. 엄마는 의아해하셨지만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의 외도를 밝혀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전쟁이었죠. 제 머릿속에는 벌써 다음 계획이 차곡차곡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곧 내연녀와의 만남을 의미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죠. 지난 며칠 동안 수집한 단서를 떠올리며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는 남편이 향할 곳은 땡땡 아파트 101동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녁 무렵 저는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고 초조함에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멀리서 남편의 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남편은 환히 웃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지난번 블랙박스 영상에서 봤던 그 여자, 그리고 뜻밖에도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마치 아버지처럼 다정하게 아이를 대했죠. 아이가 남편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은 오히려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 이혼녀인가? 아니면 설마 남편의 아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여자는 아이와 함께 웃으며 아파트 입구로 들어갔어요.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감정에 휘둘려 이를 그르칠 수는 없었어요. 일단은 감정은 뒤로 하고 증거를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거리를 두며 아파트 입구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가 탄 엘리베이터는 9층에서 멈췄어요. 계단식 아파트라 9층은 딱 2세대만 있는 구조였죠. 저는 1층에 설치된 우편함을 살펴보았습니다. 901호에는 김춘자라는 사람이 살더군요. 이름만 봐도 나이가 지긋하신 분 같았습니다. 902호를 확인하자 김지아라는 사람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너구나 했어요. 남편의 내연녀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동안 고민이 스쳤어요. 지금 9층으로 올라가서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하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왠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가슴 속 경보음이 저를 붙잡았죠.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제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신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절대 흥분하지 말자, 신중하게 증거부터 잡자 라고 다짐하던 그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우르르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나이가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표정은 냉랭했어요. 그들은 제 옆을 스치듯 지나가 엘리베이터를 탔죠. 저는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은 다시 닫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중 한 남자가 문을 손으로 잡고 다시 열었습니다. 안 타세요? 네? 아, 네. 그 말에 순간 움츠러든 저는 얼떨결에 대답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뒤엉킨 생각들로 가득했지만 최대한 침착한 척 주민처럼 행동하려 했어요. 9층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남자들 중 한 명이 이미 9층 버튼을 눌렀더군요. 당황한 저는 허둥지둥 1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제게 향하는 걸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태연한 척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는 9층에서 멈췄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내렸고 저는 10층에서 내렸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계단으로 내려가 살짝 아래층을 엿보았죠. 남자들이 9층의 한 집 초인종을 누르더니 곧 문이 열렸습니다. 조용히 숨죽인 채 아래를 살피던 저는 그때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다고 헝가오싱 젠다오니 이 형님은 무슨 어서 들어와.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문을 연 사람의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뭐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놀란 마음을 간신히 다스리며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계단에서 내려와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차로 돌아봤지만 손이 떨려 핸들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우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따고 헌가오싱 지엔 다우니가 무슨 뜻인지 궁금했던 저는 핸드폰으로 번역기부터 돌려봤어요. 뜻은 간단했습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라는 뜻이었죠. 남편이 중국 남자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그들에게 형님으로 불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안감과 혼란이 교차하며
머릿속이 혼잡해졌어요. 일단 저 집으로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간 걸로 봐선 지금 당장 쳐들어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으로 돌아갔죠. 그날 밤 남편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야근하느라 해도 할 일이 끝도 없네. 승우는? 승우는 친정에 보냈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그보다 이게 뭐야? 저는 제 손에 있던 남편 셔츠를 남편 손에 들려주었어요. 셔츠가 왜?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셔츠를 건네받고는 이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남편이 당황하며 나오는 얼굴색이었어요. 아니 왜 이런 게 여기 묻어있지? 야근만 하고 온다는 사람이 셔츠에 립스틱이 다 묻고 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뭐? 뭐 하고 다니냐니? 나 정말 야근했어. 정 의심되면 김주임한테 물어봐. 나 진짜 모르는 일이야. 이게 왜 여기 묻었지? 그랬겠죠. 모르는 일이겠죠. 왜냐하면 그 립스틱은 제가 직접 묻힌 거니까요. 남편 반응이 궁금해서 한번 해본 일이었어요. 속으로 좀 뜨끔해봐라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남편은 그런 줄도 모르고 정색하다 못해 발끈한 모습이었습니다. 맞다. 오늘 편의점 가다가 문 앞에서 어떤 여자랑 부딪혔는데 그때 묻은 것 같은데. 전 남편이 하는 말에 대꾸 없이 조용히 남편 표정만 살피고 있었어요. 뭐야 그 표정. 설마 너 이상한 상상하는 거 아니지? 사람을 뭘로 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진짜 나 의심하면 안 된다. 내가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그거 알면 너 감히 그런 상상 못해.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어머, 이거 내 립스틱 색이랑 똑같네? 잠깐. 이거 혹시 당신 립스틱 자국 아니야? 평소 당신이 바르는 색이랑 똑같은데 너 여기다 입술 찍어봐. 그러면서 남편은 셔츠를 제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저는 그 셔츠를 신경질적으로 잡아채며 집어던졌죠. 아유, 하지 마. 내 립스틱 자국인가 보지 그럼. 뭐야? 진짜 당신 입술 자국이야? 진짜 깜짝 놀랐네. 놀랄 일이 뭐가 있어? 당신이 떳떳하면야. 아무튼 당신 허튼 짓만 하고 다녀봐. 걸리면 내가 다 쥐어 뜯어버릴 테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의 중요한 부위를 바라보았어요. 뭘 뜯어? 이 여자가 살벌하게?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고 엄마한테 더 나눠드려. 당신 요새 통화 안 된다고 난리야. 당신이야말로 요새 수상해. 애까지 처가에 맡겨놓고 나 야근하는 동안 당신이야말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저는 대꾸 없이 남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다리를 모으며 소중한 부위를 가리더니 도망치듯 집을 나갔어요. 다음 날 저는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의뢰인님 말씀대로 남편분이 바람을 피우는 게 맞다면 증거부터 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혼까지 생각하신다면 재산 분할도 해야 하니 남편분의 정확한 재정 상태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남편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또다시 야근을 한다고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렸어요. 립스틱 사건 이후 이틀은 집에 일찍 들어오더니 또다시 야근 핑계를 대며 늦는다고 했죠. 야근은 무슨. 또 그 여자랑 놀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분노를 억누른 채 남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불이 꺼져 있었어요. 주변은 조용했고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사무실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주저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실 내부는 컴퓨터와 서류들로 가득했지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장실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눈에 들어왔고 저는 바로 전원을 켰죠. 컴퓨터가 켜지는 동안 주변을 살피며 서류들을 간단히 훑어보았어요. 하지만 복잡한 유류 거래 관련 문서들이라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켜지자마자 저는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어요. 먼저 남편이 거래한 자료들을 통째로 복사해서 USB에 넣었죠. 서류들을 복사하는 동안 저는 남편의 은행 거래 내역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올해 초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돌봄 교실에 제출할 서류를 뽑느라 남편 공인인증서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이 비밀번호를 바꿨으면 어쩌나 싶어 걱정이 되었죠.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곧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바람 피우는 주제에 아주 태평도 하네. 아직도 비밀번호를 안 바꾼 걸 보니. 그렇게 저는 혼잣말을 하며 남편의 금융 내역을 살폈습니다. 거기엔 월급이나 회사 운영과 관련된 입출금 기록이 나와 있었어요. 쭉 기록들을 보다 보니 알 수 없는 큰 금액이 들어오고 나간 기록이 눈에 띄더군요. 그리고 입금자 명과 출금자 명을 확인한 저는 곧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뭐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남편 계좌로 정기적으로 거액이 입금되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낯익었어요. 그 이름은 바로 김춘자였죠. 얼마 전 땡땡 아파트 9층 우편함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분명 그때는 남편 내연녀 이름이 김지아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우편물로 미루어 봤을 때 902호가 그녀의 집이었고 분명 남자들이 902호로 들어가는 걸 봤고 그 집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으니까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 옆집 사람인 김춘자의 이름이 거래 내역에 보였으니 제가 놀랄 수밖에요. 미친놈. 나이 많은 여자가 취향이었어? 지보다 어린 나한테 누나누나 거릴 때부터 이상하더라니. 재수없는 놈. 아니지. 김춘자가 의외로 젊은 사람일 수도 있지. 이름 때문에 깜빡 속을 뻔했네. 괜히 김지아 이름으로 욕만 실컷 했잖아. 김춘자? 이름 한번 촌스럽긴. 저는 계속해서 거래 내역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뭐야? 김지아? 김지아가 왜? 남편의 은행 거래 내역에는 김춘자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춘자 이름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면 비슷한 금액이 김지아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뭐야? 901호 김춘자, 902호 김지아. 두 사람이 무슨 관계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이상하게 무서운 기분이 들어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입출금 기록을 한참 들여다보니 두 이름이 번갈아 등장하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기적으로요. 김춘자라는 이름으로 남편이 돈을 받으면 김지아라는 이름으로 남편이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그 중국 남자들은 누군지
이 두 여자는 어떤 관계인지 생각할수록 남편 문제가 단순한 외도가 아닌 것 같았죠. 모든 기록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제 손은 점점 더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은 강하게 들었죠. 궁금증보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일단 챙긴 자료를 집으로 가져가서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USB를 챙기던 순간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컴퓨터 전원을 뽑아버리고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곧 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 여기 두고 갔네.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남편 목소리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남편이 들을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곧이어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이곳에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다행이네. 아이, 그거 잃어버리면 저 죽어요. 설마 이 중요한 걸 잊어버리겠어? 저는 세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상황에서 들키면 안 된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죠. 저는 책상 밑에 움크리고 소리가 나지 않게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었어요. 다행히 그들은 제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는지 곧 사장실을 나가더군요. 그리고 곧 사무실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동차가 빠져나가는 소리까지 듣고 나서야 책상 밑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들이 대체 뭘 두고 간 건지 싶어 사장실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그게 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가져갔는지 보이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죠. 자정을 한참 넘긴 시간에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들어온 남편은 옷도 벗지 않은 채 침대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술 냄새와 피곤에 쩔어 있는 그의 얼굴을 보며 분노와 궁금증이 교차했습니다. 대체 이 자식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저는 남편이 무언가 더 큰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은행 거래 내역과 USB에 담아온 유류 거래 자료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제게는 이 수많은 숫자와 계좌 정보, 거래 내역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입출금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보며 머릿속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걸 제대로 분석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제 친구 중에 오랫동안 격리 일을 해온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료를 살펴봐 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죠. 갑자기 이런 걸 왜 부탁해? 무슨 일이야? 사실은 남편이 바람났어. 그래서 재산 내역 좀 들여다보는 중이야. 뭐라고? 그 자식 미쳤네? 알았어. 자료 다 넘겨봐. 싹 다 뒤져줄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친구는 처음엔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저는 몇 가지 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며칠 뒤 남편을 미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며 남편을 배웅했어요. 오늘도 수고해. 점심 잘 챙겨 먹고. 알았어. 저녁에 봐.
남편이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곧바로 준비해둔 렌터카로 남편 차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확인하려 했죠. 남편 차는 곧바로 땡땡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일하러 가는 게 아니더군요. 남편이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내연녀가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녀는 화사한 옷차림에 환한 얼굴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차에 태우더니 곧장 도심 외곽 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자신을 다독였죠. 저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 침착하려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들이 멈춘 곳은 모텔이었습니다. 대낮에 아무렇지 않게 나란히 걸으며 남편과 내연녀는 모텔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심지어 손까지 꼭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제 손에 든 핸드폰이 덜덜 떨릴 정도로 긴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 증거만 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사진으로 남기며 저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순간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모텔 앞에서 지키고 서 있었어요. 3시간쯤 뒤 그 연놈들이 모텔에서 나오더군요. 상간녀는 샤워를 했는지 머리칼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죠. 그걸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었어요. 증거도 잡았겠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없었고요. 저는 곧장 달려가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아! 달려가면서 있는 힘껏 때려서 그런지 남편이 때린 손 반대쪽으로 휘청하더군요. 남편은 제 뺨 한 방에 중심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졌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는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휙, 왼쪽으로 휙 정신없이 돌려버렸죠. 뭐야? 당신 누구야? 아, 이거 안 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죽고 싶어? 네가 누구긴 누구야? 내 남편 상간녀지. 나는 이 개새끼 안 사람이고. 저는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그 여자 머리채를 놓아주지 않았고 손끝에 힘을 모아 목은까지 뜯어냈습니다. 우두둑 소리가 날 때마다 그 여자가 아파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더군요. 오늘 이 상간녀를 대머리로 만들어버릴 각오로 덤빈 거라 상간녀는 여간해선 제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했죠. 저는 한 손으로 머리채를 움켜쥐고 나머지 손으로 틈틈이 상간녀를 곤죽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자기야 뭐해? 이 미친년 떼어내지 않고. 그제야 상황 파악한 남편이 저를 말리려 했죠. 하지만 저도 악의 끝까지 바쳤던 터라 쉽게 떨어져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말리는 사이에도 상간녀를 흠씬 두들겨 패주었죠. 제발 그만해! 당신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너 같은 놈 만나서 12년을 속고 살았는데 내가 안 미쳐? 남편은 결국 제 손가락 하나하나를 강제로 펴서 간신히 저를 떼어 놓았습니다. 그 사이에 상간녀가 도망을 갔어요. 저는 그런 남편 뺨을 또 한 대 후려쳤습니다. 이 개새끼야. 대낮부터 뭐 하는 짓이야? 됐다. 됐고 이제 너랑은 끝이야. 이혼해. 양육권은 내가 가질 테니까 넌 양육비나 제대로 내놔. 재산 분할 확실히 해서 이혼해. 뭐? 아니 뭐 이렇게... 지은아 사실은... 닥쳐. 네 입에서 나오는 개소리 듣기 싫어. 저는 남편의 정강이를 있는 힘껏 걷어차고 돌아섰습니다. 남편은 아파서 몸을 움크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무언가를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개소리보다 못한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눈앞에 증거가 확실한 마당에 변명 몇 마디 더 듣는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죠. 저는 그대로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의 옷과 물건들을 하나하나 현관 밖으로 던졌어요. 양말, 셔츠, 서류 가방까지 모든 걸 던지고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들썩거리는 숨을 고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이야. 잠시 후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혼해 줄게. 그렇게 원한다면.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네가 베푸는 것처럼 들리니? 당연히 이혼해야지.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다시는 네 아들 볼 생각 하지 마.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를 노려보다가 물었습니다. 근데 너 그 여자한테 애가 있던데 혹시 네 아들이야? 아니야. 그거 절대 아니야. 원래 그 여자가 데리고 있던 애야. 나랑은 상관없어. 그의 황급한 변명에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놈. 나 너랑 그 여자 그냥 안 넘어가. 둘 다 상간녀 소송 걸 거야. 그러자 제 말에 남편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건 안 돼. 절대 그러지 마. 왜? 그 여자한테 약점 잡힌 거라도 있어?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무서운 여자야.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쏘아붙였습니다. 무서운 여자? 잘 됐네. 나도 이제부터 무서운 년이야. 그년 얘긴 됐고 당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은 갑자기 손을 휘저으며 외쳤습니다. 나 돈 없어. 진짜 하나도 없어.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남편 사무실에서 복사해온 거래 내역들을 뽑아둔 걸 남편 얼굴에 뿌렸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네 유류 거래 내역 보면 돈이 얼마나 많이 오갔는지 다 보이거든? 너 벌었잖아. 이렇게 벌어놓고 돈 없다고? 지금 나랑 장난하니? 남편은 프린터를 보더니 화들짝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걸 네가 어떻게 가지고 있어? 저는 냉소를 띠며 대답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됐고 소송 걸어서 재산 분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놀라며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조용히 이혼만 하자. 제발 부탁이야. 제발. 그가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지만 저는 더 이상 연민도 없었습니다. 내가 왜? 내가 왜 조용히 이혼해야 되는데? 난 이 모든 걸 동네방네 다 알릴 거야. 네가 어떤 인간인지, 그 여자랑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그러자 남편은 한참을 뜸들이며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 여자, 그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단순히 외도만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이 인간? 이라고 생각하며 남편을 빤히 쳐다봤어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사실 조선족이야. 김춘자. 한국에서 불법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자금 세탁을 도왔어. 그 말에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단순한 외도라고 생각했던 일에
이런 일이 숨겨져 있었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뭐라고? 네가 그런 일을 왜 해? 네가 도대체 제정신이야? 처음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런데 계속 얽히다 보니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만약 우리가 이혼 소송이라도 시작하면 이 일이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러면 나 그 사람들한테 죽는다고. 저는 비웃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죽어. 잘 됐네. 그냥 죽어버리라고. 그러자 남편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너랑 우리 승우도 위험해질 수 있어. 너 영화에서 봤잖아. 조선족들 무서운 사람들인 거. 영화에서 본 게 다 진짜라고. 그 사람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 남편은 울먹이기 시작하며 덧붙여 말했어요. 법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너희까지 다칠 수 있어. 우리 아들까지 다치면 나 정말 못 산다고. 그래서 그동안 못 빠져나온 거야. 당신이랑 우리 승우 다칠까봐.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허황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검은 정장 차림의 세 남자가 떠올랐어요. 그들의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태도가 다시금 선명해졌죠. 하지만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말대로라면 난 한 푼도 못 받고 이혼하라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해준 이 아파트는 내가 당연히 가져갈 거고 그동안 네가 벌어온 돈도 정확히 반씩 나눌 거야.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말했습니다. 남은 돈이라도 줄게.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줘. 부탁이야.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김춘자와 김지아, 그들은 대체 뭐야? 네 거래 내역에 둘 다 나오던데. 남편은 순간 멍한 표정을 짓더니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았어? 닥치고 대답해. 누구냐고 물었잖아.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김춘자가 내연녀야. 그리고 김지아는 김춘자 일을 돕는 밑에 사람 같은 존재야. 뭐랄까, 부하 같은 개념이랄까?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나가. 네 짐도 챙기지 말고 당장 나가.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한참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리를 지르자 황급히 문을 나서더군요. 남편이 떠난 뒤 저는 그가 말한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조선족, 불법 사업, 자금 세탁. 대체 이게 다 사실일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그냥 변명은 아닐 텐데. 믿기 힘들었지만 한편으론 남편의 말이 떠올라 몸이 떨렸습니다. 아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두려움과 의심이 뒤섞인 채로 긴 밤이 지나갔어요. 며칠 동안 남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가족 모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러웠지만 그가 한 말을 모두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중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네가 준 자료들 싹 살펴봤는데 진짜 이상해. 이상하다니? 뭐가? 돈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을 떼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다시 보내더라고. 아무래도 돈 세탁 같아 보여. 친구의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진짜 돈 세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남편이 한 말들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은 해야겠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속이 뒤집힐 것 같던 날들을 보내던 중 흥신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하신 남편 뒷조사 결과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사실 저는 며칠 전 남편 말을 듣고 바로 흥신소에 의뢰를 맡겼습니다.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결과가 나왔나요? 남편이 말했던 게 사실인가요? 조사 결과 남편이 자주 드나드는 땡땡 아파트 902호는 불법 도박장으로 의심됩니다. 특히 남편이 운영하는 유료 사업장을 통해 그 도박장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불법 도박장의 자금 세탁이라니 정말 남편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죠. 거기 드나들던 남자들 있죠? 키 크고 검정 정장 입고 다니던. 그 사람들은 대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남편 내연녀 중국 가족들이에요. 조사해보니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 병원 치료 받으러 온 거더라고요. 건강보험 혜택 받으려고요. 흥신소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사무실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자들 중 하나가 했던 말이 귀에 다시 울리는 듯 했어요. 그거 잃어버리면 죽는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했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동시에 남편에게 속았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가 무서운 사람들이라며 과장했던 건 사실 자신이 벌인 일을 숨기려는 거짓말이었던 것 같았어요. 결국 자기가 한 짓 덮으려고 날 협박한 거였어? 내 가족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치졸한 자식! 저기, 혹시 그 남자들이 남편 말처럼 무서운 사람들이 맞아요? 남편이 자꾸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진짜예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병원 치료받으러 한국에 온 가족들이고 특별히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겁주기 위해 일부러 꾸며낸 이야기라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용히 합의 이혼하자. 나도 더 이상 이 상황 끌고 가고 싶지 않아. 제 말에 남편은 좋아하더군요. 그래? 당신 정말 잘 생각했어.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야. 난 네가 감정적으로 소송한다고 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거든. 합의 이혼 얘기에 기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속으로 넌 이번에 제대로 당할 줄 알아라 하며 이를 악물었죠. 서류 준비했으니까 집으로 와. 도장 찍자. 이렇게 빨리? 그래. 색불도 당김에 빼랬으니까 말 나온 김에 바로 도장 찍자. 알았어. 지금 바로 집으로 갈게. 남편은 신이 난 듯 바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의 얼굴은 승리감으로 가득했어요. 서류 어딨어? 빨리 도장 찍고 끝내자. 저는 의자에 앉아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 그런 거 없어. 합의 이혼은 무슨. 난 이혼 소송할 거야. 제 말에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네가 조용히 합의 이혼하자며. 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내가 정말 죽는다고. 저는 피식 웃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죽어. 근데 죽기 전에 네가 한 짓에 대한 처벌은 받고 죽으라고.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내려다보며 서랍에서 준비해둔 서류와 증거 자료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보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다 드러낼 거니까. 남편은 벌써부터 손을 떨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러더니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을 하더군요. 이제 너한테 이용당하고 속아 넘어가는 일은 끝났어.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해줄 거야. 남편이 제 말을 듣고 망연자실해하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재호 씨 맞습니까? 당신을 불법 도박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부를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며 비틀거렸어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이거 당신이 짠 거야? 저는 그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무서운 사람들이라며.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 무서운 사람들을 경찰이 처리하도록 말이야. 사실 남편을 집으로 부르기 전 저는 이미 경찰에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의 내연녀 집이 불법 도박장으로 의심된다는 정보와 함께 격리 친구가 찾아낸 불법 자금 세탁 관련 자료도 모두 제출했어요. 경찰은 철저히 준비한 뒤 이 시점에서 출동해 남편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거하고 체포한 겁니다. 남편은 끌려가면서 필사적으로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제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내가 진짜 죽는다고. 죽더라도 네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는 치르고 죽어. 끝까지 비열하게 굴지 마. 남편은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고 저는 내연녀의 집에 대해서도 이미 경찰에 제보했기 때문에 그녀도 같은 날 체포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마 내연녀에게 제가 쫄아서 조용히 합의 이혼에 응한 거라고 거짓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저를 우습게 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죠. 조사 끝에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유료 사업장을 이용해 도박 자금을 세탁했고 내연녀의 집은 실제로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불법 행위로 인해 남편과 내연녀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박에서 나온 범죄 수익은 모두 압류되었어요. 남편은 그나마 범죄 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은 3억 원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산 분할을 통해 그 돈 중 1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위자료도 5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죠. 내연녀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해 3천만 원을 받아낸 건 작은 승리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뒤 저는 깊이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철장에 갇히게 되자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일부러 시어머니 전화를 피해 왔었는데 이제는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내 아들 신고한 게 사실이냐? 남자가 나가서 돈 벌려고 애쓰다 보면 법도 어기고 할 수 있는 거지. 고작 그런 걸 경찰에 신고를 해? 고작 그런 거요? 어머님 아들 엄연히 범죄자예요. 고작 그런 일이었으면 경찰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겠어요? 그리고 바람 피운 얘긴 왜 쏙 빼놓으세요? 뭐야? 남자가 능력되면 여자가 붙기 마련인걸. 날 돌아 어쩌라는 거냐? 네가 이해하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참, 어머님도 한결같으시네요. 못난 아들 끼고 품고 치켜 세워주고 감싸주시는 거요. 아무튼 내가 전화한 이유는 네가 신고한 거 어떻게 취소 안 되냐?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리 어떻게 그러냐? 어머님은 제가 가족이어서 그동안 그렇게 부려먹으셨고요. 뭐야? 참,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김치 오늘 보냈어요. 아마 곧 도착할 거예요. 어머님 아들이 좋아하는 중국산으로다가 만들었으니까 잘 받으세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 택배 받으시면 놀랄 겁니다. 제가 남편이 입던 옷과 팬티들을 중국산 고춧가루에 잔뜩 버무려서 보내드렸거든요. 몇 시간 후에 시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전화가 들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부모님께 제 이혼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께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자 부모님은 오히려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글러먹은 사람 붙들고 아까운 인생 허비하느니 이혼이 100배 1000배 낫다고요. 승우에게는 자세히 말해주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해줄 날이 오겠죠. 저는 그렇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짓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